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백태클 최진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가열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하는 단짝 문희전 평론가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함께 방송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만 단짝인가요? 그럼요. 아니면 단짝은 많은 단짝 중에 없습니다. 한 명인가요? 제가 이렇게 제가 진행하면서 한 분만 모시는 건 두 사람 있는데요. 그중에 문희정만 단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 서승만 씨라고. 그래서 단짝이 될 수가 없고요. 네. 문희정과 단짝입니다. 저는 교수님과 제가 되게 케미가 잘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약간 지적이고 네. 이렇게 핸섬한 분하고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한테 이렇게 패션 코디네이션 해주셨습니다. 핸섬하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주의해서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쇼핑하시겠네요. 아니 뭐 재밌습니다. 아니 예. 자꾸 조언을 해주셔야 제가 또 발전하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저널리즘 언론이 바로 설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언론계 참 일도 많았고요. 논란도 많았습니다. 특히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프고 언론이 언제나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도 담당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뉴스 뻗치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보도나 논평 가운데 문제 있는 보도들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만화 한 컷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시민 언론 민들레의 뇌물 맛집이라는 제목을 가진 박순찬 화백의 만화 시사 장면인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정말 이 한 컷 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서글펐어요. 약간 우프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저희가 미디어 백태클 하면서 어찌하여 의로운 일에 이렇게 언론사들이 1도 연대의식이 없나.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했잖아요. 동료의식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그러나 정말 의롭지 못한 일에 이렇게 언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었나.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다른 언론사가 핍박을 받거나 또는 다른 언론사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내다가 자기 이해관계나 뇌물 받는 문제나 아니면 돈 받고 기사 잘 써주는 일 이런 일에는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자기 빠질까 봐. 그리고 저기 자주 섞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안 친했나 봐. 용돈을 못 받았어. 본인한테 못 받았다고 골프 치면서 돈 주고 또는 뭐 돈 빌려주고 차용증도 안 쓰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술과 밥은 엄청나게 아마 그 그물 안에 걸리는 기자분들 저는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기자들은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명품 구두를 받았다고 하는 채널A 기자. 뭐 실명까지도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랬어요. 이 뉴스가 딱 터지자마자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겨레는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를 했고요. 언론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 분명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뭐 그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사과의 형식을 빌어서 그런 모양새는 취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중앙일보, 한국일보, 채널A는 전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일반 독자들에 대해서 또는 이 언론사를 신뢰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사내 조사위원회 꾸려가지고 뭐 밝혀지면 그때서야 하겠다. 마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12구 참사 대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민 장관 사임시키라고 사퇴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조사해보고 밝혀지면 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가 가장 특징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약간 패턴이 보이냐면 말을 할 때 혹여라도 본인들이 하는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가장 첫 번째 기준에 두고 어떤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판단에 거기 뭐 법 기술자들 모여 있으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러면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감정이나 국민의 정서나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이 기자들도 그렇고 사회에서 공공재를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있죠. 그러나 그럼요. 이 정권 들어서는 뭐 그 어느 누구한테서도 도의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모습을 지금 언론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이래서 이 정부의 12구 참사를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 보도가 안 나왔구나. 왜? 자기네들도 똑같았는데 그게 왜 문제지? 그렇지. 어쩌면 문제의식을 못 느꼈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못된 걸 배웠을까요? 그 근데 네. 저는 어제도 그 다른 방송하면서 이렇게 보수 패널들 만나고 이러면 이분들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한겨레만 막 공격을 해요. 아니 저는 사과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딴 데 사과 안 한 데는 말도 안 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한겨레를 방어하거나 한겨레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겨레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 언론사 기자 정말 잘못했고요. 그런 행동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칼럼도 쓰고 비판적 글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고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다른 언론사는요. 중앙일보, 한국일보도 있다면서 채널A도 채널A도 있다면서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한겨레가 막 사과하고 자기들 막 진상조사하고 편집국장 물러나고 사장도 물러나고 이러니까 그걸 막 비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딴 기자 언론사는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한겨레가 제일 돈을 많이 받았더만 예,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몰고 맞아요.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도 김만배 동거래 의혹의 휘청이나 언론계라는 보도를 통해서 조목조목 다 짚었는데 예.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코멘트 지적을 넣었어요. 예. 이 보도 안에. 한겨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쇄신 목소리와 움직임이 작은 두 매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론된 언론사 중 유일하게 한겨레만 독자에게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예. 왜 나머지 언론사들은 조용하냐라고 미디어 오늘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를 보면은 이 내로남불이 참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언론사 기자들 얘기가 나왔지만 뒤이어서 곧바로 검사나 판사 판사들도 얘기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 김만배 씨하고 언론계의 접점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언론계 내에서도 한국기자협회가 자정의 목소리를 냈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언론인, 검사, 판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 공평하게 네. 언론인,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동시에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검찰이나 언론에서 저는 언론도 여기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언론인이면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 우리 얘기를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그것과 똑같은 분량으로 검사나 판사의 얘기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해야죠.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제 그냥 느낌인데요. 예. 언론하고 이상하게 검찰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계속 특정 언론사만 공격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판사들도 논란이 되고 그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네. 김만배 씨가 검사들한테도 접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판사들에게도 하고 어떤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달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만배 씨 같이 다 하지도 않고 혼자 가서 뭐 딴 사람하고 술 먹고 이름 김만배 씨 이름으로 달아달라고 하고 이런 행태를 했어요. 그게 왜 제대로 보도가 안 되냐고요. 일부 뭐 보수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언론사 밝혀진 게 그 정도예요. 저는 그 외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나오지 않은 언론사 중에 만약 김만배 씨에게 돈 받았거나 아니면 접대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이 없겠어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더. 김만배 씨 정도 되면요, 법조기자만 30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있었던 법조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는 로비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왜 이게 정말 대선 기간 동안 대장동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왜 한 번도 대장동에 대한 보도가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미디어 오늘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지난주에 저희가 미디어 오늘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하면서도 익명 처리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예. 또 되게 특이하게 이 보도에서는 어느 기자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가 나와요. 예. 여기 보면은 아마도 이제 굉장히 뭔가
비판적인 얘기고 사실은 올바른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떳떳하니까. 예. 네, 봉지욱 그 뉴스타파 기자가 아니 대장동 수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로비가 있었느냐? 그리고 사실은 로비 대상자 명단인 50억 클럽이 핵심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50억 클럽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 판사에 대한 로비 정황이라든지 현금 제공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왜 안 밝히느냐? 예. 그러면서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수사력 부족 그러니까 수사 인력이 그러면서, 부족하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부족한 인력에서 지금 파기도 힘든 상황에서 언론인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이거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명단에 들어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죠. 합리적인 예. 의심이죠. 그리고 구영희의 SBS 논설위원도 기자든 판사든 검사든 김만배 씨 돈을 받았다면 검찰이 조용하고 예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에 알리면 될 일이다. 이게 무슨 급박한 속보도 아니고 이미 검찰이 인지하고 있던 걸 이 시점에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요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데 예. 계속 안 나오면 빨리 예. 딴 데를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50억 클럽은 손도 안 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박영수 특검도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고 수사 인력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뭐 특수부 검사가 한 150명 되나 봐요. 그중에 한 60, 70명이 이재명 수사에 몰려 있어요, 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참.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검사들도 얘기하고 수사 전문가들은 다 얘기합니다. 아 수사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뇌물이 흘러간 네. 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흘러가는 게 잡히질 않으니까 대장동으로 그렇게 파다가 안 되니까 성남 FC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고 소환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검사들도 연루돼 있다잖아요. 제가 볼 때 검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검찰이? 안 하죠? 이게 뭐냐고요, 대체. 왜 검사는 이름도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희는 그 거기에 연루된 검사 판사 이름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어떤 판결을 내렸던 사람인지 사실 심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김만배 씨한테 이렇게 뇌물을 먹은 사람들의 뉴스 보도가 상당히 편파적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저는 어떤 보도도 확실하게 못 믿겠어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이것도 뭔가 뒤에서 뇌물이 오고 가서 물밑 거래가 있어서 이런 식의 뉘앙스로 보도를 내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이제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보도에 대해서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언론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누굴 탓할 게 아니고요. 아예 한겨레 때문에 그랬어. 중앙일보 때문에 그랬어. 한국일보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 제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근데 저희 미디어 백테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저희가 미디어 백테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예. 데가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늘 또 가짜뉴스 관련해가지고 또 예. 조선일보 얘기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네.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예. 조선일보가 그렇게 누구한테 손가락질할 그런 입장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네. 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국민이 봤을 때 정말 조선일보가 공정하고 공평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런데 누구를 지적을 합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저는 뭐 조선일보가 도저히 언론으로서의 어떤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건 국민적 판단을 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문득 예.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예. 저는 조선일보 기자가 아무도 김만배 씨로부터 뭘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아직은. 좀 근데- 기다려 보시죠 뭐. 아 기다려. 네, 예, 기다려 보시죠. 보도록 더 나올 거라고 하겠습니다.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명단 이게 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는 근데 더 과연 있을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흘려주는 거잖아요. 음. 검찰이 흘려주는 거잖아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어느 기자 이름을 빼고 흘릴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봐요. 이제는 하나도 못 믿겠다는 뭐 그렇죠. 겁니다. 의심이 들죠. 의심이. 다 의심이 든다는 예, 예. 겁니다. 맞아요. 예.
자, 이렇게 그 사실 기자들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편파적인 기사를 썼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충격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툭 떨어뜨리는 또는 이미 언론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됐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예. 강기석 상임 고문께서 밥은 누가 먹고 돈은 누가 내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어요. 예. 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기자와 검사, 세무공무원 셋이 요리집에서 밥을 먹었다. 돈은 누가 냈을까? 교수님은 답을 벌써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기자, 검사, 세무공무원. 답이 뭡니까, 근데? 하면 그 음식점 사장이죠. 아, 사장이 내는 거예요? 그럼요. 예. 아, 이게 없다. 이건 너무나 다 유명한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밥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께서도 워낙 오랜 베테랑 기자시니까 맞아요. 예, 기자 예전에 출신이시죠. 기자가 늘 촌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들을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근데 기자들이 다 받는 촌지가 만연돼 있던 문화였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밝혀졌느냐? 기자들의 촌지 수수는 되게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배분이 공정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혹은 초기의 한겨레처럼 이게 너무 슬퍼요. 그냥 한겨레 아니고 초기의 한겨레. 정의감이 살아있던 불처럼 살아있던 그 초기 한겨레처럼 정의감 넘치는 언론의 폭로로 치부를 드러내곤 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이런 경우 잠시 언론계가 소란스러워지긴 했으나 대부분 각 회사에서 가벼운 경고와 징계로 넘어가곤 했다. 참 초기에 한겨레 얘기하니까 네. 한겨레 창간할 때 문희정 평론가는 이 땅에 없으셨죠? 있었죠. 그렇습니까? 90년대 초반이잖아요. 아닌가요? 88년. 88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더 젊게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대학생 때예요, 제가. 어머, 그렇게 교수님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언론학청 신문방송학 학생이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한겨레의 창간은 대단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 학생 때 돈 없잖아요. 네. 제가 20주를 샀어요. 주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 공부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없는 돈 아껴서 한겨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에 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돈 모아서 제가 신문방송학 학생으로서 정말 제대로 보도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20주를 지금도 20주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교수님,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그러진 않았죠. 네, 그러진 대성부른 않았어요. 나무였네요. 네. 언론이 정말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 그 당시에는 워낙 지금도 뭐 그렇지만 조중동 보수 언론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언론사도 인터넷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조중동이 다 휩쓸었었어요. 그 당시에. 신문으로.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MBC, KBS는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막 80년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보수화돼 있었고 그럼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했어요. 근데 그렇게 인터넷도 당시에. 없고 정보를 얻을 방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청년들은 굉장히 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럼요. 어떤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정말 저항하고 정의감이 그랬었어요. 넘쳤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찾아볼 수 있는데도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건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정의감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맞아요. 제가 93년도에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가의 분위기가 저희 과에서 선배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방에 한겨레 신문은 항상 들어와요. 맞아요. 저 항상 받아봐요. 대학에서. 네, 대학에서. 그래서 과방에 한겨레 신문은 항상 보는데 한겨레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나도 주식 가지고 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되게 자랑이었어요. 자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신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조금씩 십시일반. 많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한겨레라는 신문사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거 주식 판매도 안 돼요, 지금. 근데도 갖고 있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 그래서 이제 저도 주주로서 뭐 이번 일이 상당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질타하지만 뭐 그 당시 한겨레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그 언론사가 정말 이 땅에
정의를 위해 싸우길 바랬어요. 어떤 권력 그때는요 처음 생길 땐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에도 정말 싸웠어요. 맞아요. 대응하고. 네. 근데 지금의 한겨레는 그때보다는 약해졌어.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그래도 진보의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전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보진 않지만 초창기 한겨레는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싸웠던 그런 언론사였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겨레 창간에 동참을 했는지를 지금 한겨레 기자들이 기사 쓸 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죠. 좀 맞아요. 떠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간절히 맞습니다. 드리고요. 자, 그 강기석 고문의 칼럼 내용에 그 기자들이 실제로 뭐 크게 어떤 부정부패의 비리에 연루된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 얘기도 써놨어요. 예. 60 노태우 정권의 최대 권력형 비리. 1991년 강남구 수소동 일원동 일대 택지개발기구의 불법 분양 사건. 여기도 언론이 연루가 됐었고요. 네. 1978년 현대건설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에서도 언론인 37명이 아파트 한 채씩을 분양받은, 이거 정말 초대형 비리 사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사건들도 문제는 뭐냐면 이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죠. 아니 이거는 상생. 범죄잖아요. 범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요, 독재 국가에는 더더욱 그랬는데 언론과 권력이 상생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권력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나쁜 짓 해도 처벌도 안 받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좋은 기사만 써주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 만들어내고.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에 뭐가 나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너 봐줄 테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걸 써줘. 그 얼마나 타락한 기자입니까? 이게 기자입니까? 저는 기자라고 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상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이미지와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언론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과 기자가 정의감이 넘쳤던 시절은 별로 없었나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가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타락한. 아니 언론사들이 조선일보 잘 아시잖아요. 일제 항거하지 않고 일제에 그렇죠.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사를 유지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권력기관과 적당한 거래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또 언론사는 국가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주고받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학생들에게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국내 언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해요. 네거티브한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거티브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죠. 저널리즘의 그러니까 실제로 저널리즘이 구현된 보도를 한국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말 소수잖아요. 네, 소수죠. 정말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교수들이 테크니컬하게 기사 어떻게 쓰는 법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죠. 기승전결로 쓰고 예컨대 육하 원칙에서 쓰고 취재는 이렇게 하고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윤리에 대한 것도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요즘은 가르치는 게 전부 다 기사 잘 쓰는 법만 가르쳐. 글 잘 쓰는 법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다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기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 기자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 기자가 현장에 가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여론의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 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부족하다는 거지, 제 말은. 저는 사실 이 땅에서 언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극한 직업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교수님 그 저널리즘이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려면 국내 언론에서 잘 찾아보기가 힘드니 맞아요. 계속해서 외국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없는 그래서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미디어 정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언론과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어떻게 서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상생하고 도움을 주고 왜 언론계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부분들이라는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그거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제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언론과 결탁하고 언론은 거기서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기고 경제 권력으로부터는 돈, 정치 권력으로부터는 권력 또는 비호 그리고 자기들은 또 그 언론들은
권력기관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참, 예. 그 칼럼 속에 음. 후배 기자가 촌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자 촌지라는 것이 그 잔치상에서 떨어진 밥알 하나를 쪼개 나누어 먹는 꼴 아닙니까? 거지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기석 고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초년생 기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잔치상에 언론 사주나 까마득한 간부들은 끼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자가 밥상을 뒤집어 엎지 않고 밥알 하나를 얻어먹는 바람에 그 잔치상 밥값을 식당 주인이 내야 하는 지경이 된 거다. 지금 대장동 밥값의 경우 먹은 놈들이 아니라 예. 이재명에게 물어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음. 이재명 시장님은 당시 시장님 일 굉장히 잘하셨을 뿐인데 그렇죠. 왜 정말 앞에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그 농담이 아닌 현실을 대장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걸 꼬집어 주셨는데 그렇게 언론과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결탁을 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길을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 국민들의 정의감은 끊임없이 살아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사실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10군데 언론사가 다 한 목소리를 내도 10명 중에 1명은 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그 살아있는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고 정의의 맛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미디어스가 예. MBC가 미디어 신뢰도 전 부문에서 1위를 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MBC가 4분기 2022년 네. 4분기 조사에서 예.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 모든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뭐다? MBC가 예.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 저항하는 모습을 그것 보여줬고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고 언론이라면 저렇게 저항해야지 맞아요. 라고 그런 차원에서 응원하는 의미에서 신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저 미디어스 기사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기 제자. 제자예요. 예, 제 제자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MBC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알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는 사실은 사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수화된 경우도 많았어요. 김재철 사장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의 MBC가 저널리즘 원칙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MBC를 핍박하고 억압하니까 거기에 저항해서 끝까지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권력기관의 내부에 있는 문제점들을 끄집어내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라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의 문제라든 이거 다 보도하잖아요. 이게 언론의 원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죠. 박수를 쳐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박수 쳐줘요. 그 말은 뭐예요? 박수를 못 받는 사람들은 원래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너무 원래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저는 원래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라는 언론사를 향해서 응원을 이렇게 격려를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MBC를 무지성적으로 응원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 MBC 보도들 중에서 이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네. 김만배 씨 뇌물 받은 언론 보도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덮어놓고 우리가 마치 예전에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창간했으니까 한겨레는 닥치고 지지. 네, 그건 아니지. 그러다가 지금 뒤통수 크게 맞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근래 맞습니다. 몇 년간.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겨레는 무조건 팽!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한겨레 내에도 한겨레 그 창간 정신을 지키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응원을 보내야 되는 게 맞고 그 예. 기자들이 한겨레 내에서 더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응원을 보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MBC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MBC 우리가 믿고 박수 쳐주는데 중요한 거는 자세히 더 들여다볼 거야.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라는 의미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기사에 대해서는 MBC가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냐? 도대체 이건 뭘 의도한 거냐?
이거 검찰하고 내통한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음.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게끔 절대 MBC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된다. 맞아요. 어느 맞아요. 언론사는 무조건 맞고 어느 언론사는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가 지금 현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이사 선임 구조나 사장 선임 구조가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언론사의 색깔과 스탠스가 다 바뀌어요. MBC, KBS 같은 경우 EBS까지 세 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닥치고 어떤 언론사 좋아해 또는 싫어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신뢰도 조사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어떤 보도 참 잘했더라라는 식으로 우리 맞아요. 이제 시청자들도 또는 독자들도 국민들도 조목조목 MBC가 요 보도를 참 잘했더라. 라는 식으로 조금 정말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근데 요 보도는 살짝 이런 부분에서 이상하더라. 예.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싸잡아서 비판, 싸잡아서 칭찬 이거는 좀 우리 스스로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언론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감이 크고 비판을 해야 되지만 언론사들이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릴 때까지 문제 있는 언론 기자들은 처벌받고 그럼요. 그리고 언론사가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리 사건에서는 언론사와 기자들이 전혀 수사도 처벌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수사와 그럼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국민들이 힘을 목소리를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가짜뉴스 감별하러 떠나보시죠. 네. 자,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못 박는 예. 행태를 속된 표현 한 번만 쓸게요. 겁대가리 없이 사설을 통해서 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사설이 뭔지 모르시니까 사설이 네.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죠. 사설은요 언론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설은 이름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사를 쓴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사설로 나왔다는 얘기는요 그 언론사가 그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 개인이 쓴 게 아니고요 언론사의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설에는 누가 썼는지가 안 나와요. 대체적으로 논설위원들이 돌아가면 쓰는데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그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다. 이걸 아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자 바이란이 붙지 않는 언론사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설. 예. 자 이번에 그 조선일보가 북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러면서 민주당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면서 저는 이 사설을 보는 순간 이거 제가 중간중간 다 밑줄을 쳤어요. 이거 거짓말인데 이거 거짓말인데 이거 문제 있는데 라고 자 그래서 이거 내가 미디어 백테크에서 다 조목조목 비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원연 민원연에서 미리 비판해버렸어요? 예,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 보고서를 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민원연 보고서가 굉장히 또 재기발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조선일보 보도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센스쟁이. 미디어 오늘에서 이 관련 보도를 냈는데요. 북한 무인기 주호영 주장과 조선일보 사설이 일치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민원연 신문 모니터 보고서를 올려놨는데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건 조선일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사설 부분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이 11월 7일 날 우리끼리 싸우는 힘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 데 쓰기래서 문재인 정부는 북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는데도 아예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월 9일 사설 북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어느 나라 정당인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그 무인기가 그렇게 37일 동안
성주 휘젓고 사드 다녔다. 기지를 휘젓고 다닌 게 아니에요. 다녔는데 추락한 거예요. 예. 5시간인가 6시간 날아다니다가.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두 가지 저는 이게 왜냐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며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아니 발견을 30 며칠 지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경기신문이 팩트 체크를 이미 했어요. 네.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자 강원도 금강군에서 2017년 5월 2일 오전 10시에 발진해서 같은 날 오후 1시 6분부터 9분까지 예.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북한으로 회항하던 중에 예. 당일 오후 3시 33분경에 추락을 했다라는 예,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6월 9일 날 발견이 된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슨 무인기가 아니 우리 휴대폰도 37일 못 가요. 그렇죠. 계속 배터리 충전해야지. 영어로 배터리가 다 나갑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아니 한 당에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런 상식도 없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5월 2일 휘젓고 다니던 날 그날 박근혜가 탄핵당했었지. 탄핵당한 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도 안 한 시간이야.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예. 그걸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근데 이 사실관계 틀린 걸 사설을 통해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월 7일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하지 않았다. 훈련했거든요. 문정부 기간에 북무인기가 계속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다. 자, 1월 9일 사설에서는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하지 않았다. 윤 정부는 탐지라도 했지만 문 정부는 한 번도 못했다. 그 탐지를 누가 만들어놨는데 문정부에서 만들어놨거든요. 탐지 기기, 레이더. 정말 자, 황당하네.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 됩니까? 자, 조선일보가 2017년 7월 15일 이용수 기자가 이런 기사를 씁니다. 예. 북무인기 잡는 레이더 내년부터 실전 배치. 예. 여기 보도가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예. 북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국지 방공 레이더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고 2018년부터 양산에 착수해서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실전 배치된 국지 방공 레이더는 자, 그 알려졌다 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설치된 실전 배치된 네. 국지 방공 레이더가 사실은 북한 무인기 침범을 탐지를 한 겁니다. 그렇죠. 2017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 정부 때는 못했지만 윤 정부 때 했다. 윤 정부 때 가능했던 건 문 정부 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훈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훈련했어요, 계속. 요것도 조선일보가 육군 드론봇 전투단 창설, 정찰 공격 임무 수행 네. 2018년 9월 29일 전현석 기자 보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도해놓고. 예. 육군은 2018년 9월 28일 드론봇 무인기 전투단을 거느린 지상정보단을 창설했다라고 보도를 떡하니 해놨어요. 네. 예. 참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또 한 부분 네. 정전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조선일보 사설들이 네. 아니 이거 윤 대통령이 이 무인기에 대응해 가지고 이제 무인기를 다시 북한 쪽으로 보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건 교정 규칙에 해당하는 거고 뭐가 야당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너네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야? 어? 교전이라니? 뭔 교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정 규칙에 정당하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서 윤 정부가 상당히 잘했다 우쭈쭈쭈쭈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틀린 겁니다. 예. 왜 틀렸냐면요. 예. 유엔군 사령부,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 사령부가 판단을 하는데요. 예. 2020년 5월 강원도 철원 군사분계선 내 육군 제3보병사당 감시 초소를 향한 북한군 총격 당시에 북한군 총격뿐만 아니라 우리 군 대응 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당시에 판단을 했다라는 당시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가 군사적으로 도발을 해올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높여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정 규칙이고 상대의 추가 도발과 확전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음. 국군의 교전 규칙 작성 권한. 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사적 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규모의 무력 충돌 상황이 전면전 상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교전 규칙에 의의가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 확전을 시키는 건 음. 교전 규칙에 어긋난다라는 그렇죠. 어긋난다는 겁니다. 거죠. 예. 그 사실은 전쟁을 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만들어낸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기서 살짝 손가락으로 뚝 밀었는데 네가 날 감히 손가락으로 밀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난 손바닥으로 밀 거야. 이게 맞지? 응? 말이야. 손가락으로 밀었다고 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교전 규칙은 뭐냐면 설사 상대가 손가락으로 밀었다 할지라도 손바닥으로 밀고 그래서 상대가 다시 온몸으로 미는 그래서 일이 점점 커지고 말 그대로 전쟁 상황 불의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전 규칙을 마련해 놓은 거고 그 교전 규칙의 기본은 뭐다? 확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확전을 시키지 않도록 대응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확전도 불사하라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조선일보의 사설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정당한 거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예. 아니 왜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버젓이 거짓을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짜 정보를 알립니까? 그렇죠. 그것도 조선일보가 쓴 기사로 반박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한 말 갖고 자기들이 자기 모술에 빠져 있어. 그리고 교전 규칙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교전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다 보면 확전될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전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확전이 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반도에. 전쟁을 막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교전 규칙에 맞다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디테일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무인기 왔다 그랬잖아요. 6시간 돌아다니다가 추락했잖아. 나중에 30 며칠 발견됐잖아요.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된 뒤에요. 그렇죠. 그것도 문재인 정부한테 탓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한민구. 예, 한민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아직 국방부 장관을 새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한민구 장관이 그 당시에 장관이었어요. 누가 임명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냐고. 그걸 왜 문정부 탓을 해요? 남 탓 잘해 하여간. 아니 입만 열면 남 탓이에요. 네. 개인 관계에서도 입만 열면 남 탓하고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빨리 손절이 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곁에 둬봤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하다못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입이 가볍고 어찌하여 그렇게 감정적이고 어찌하여 그렇게 무지한지 네. 국민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합니다. 늘. 예.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외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가져온 거는요. 예. 사실 외신을 외신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 우리나라 언론의 또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신을 이용해 가지고 국내 정치에 교묘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여론을 조성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국 언론이 외신을 이용하는 101가지 방법. 저는 국제정치평론가니까 국제뉴스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헤드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들이 왜 이 기사를 썼는지를 알겠다가 보이는 거예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사실은 앞서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받았고 뇌물을 받았고 뭔가 본인의 이득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예. 사실 지금 언론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라고 저는 통탄을 했는데 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서 있었던 때가 별로 없었어요. 없었구나. 그냥 원래 얘들이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보이기 시작했구나. 예. 근데 우리가 못 보던 시절에도 얘들은 이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엉망인 상태로 지난 수십 년을 그럼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뭐야? 라는 모든 게 다 사실 내가 지난 세월 수십 년간 보고 접했던 언론에 대한 신뢰가
깡그리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최근에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 이 국제뉴스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냥 외신은 그냥 외신대로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외신도 교묘하게 끌고 와 가지고 우리 정치에 이용을 하고 본인들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최근 들어서 프랑스의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여러분 연금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개악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악. 개혁이 아니라. 네. 음. 없을 겁니다. 예. 연금은 다 개혁이에요. 그렇게 왜? 들려요. 정부가 항상. 추진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노동권과 관련해 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그러지. 노동 개혁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거는 사용자 입장, 자본가 그렇죠. 입장에서는 맞아요. 예, 본인들 좋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는 개악이죠. 개악이죠. 예. 그러나 너무 희한한 게 어느 언론 보도도 노동자 입장에서 헤드라인을 쓰고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다 자본가 입장, 기득권의 입장에서 표현을 쓰고 그 표현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독자들은 접하고 국민들은 접하고 삽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연금 개혁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그 위기감을 조성을 시키죠. 국민연금 고갈된다. 지금 얼마 적자다라는 식으로 계속 위협을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따져보지 않고 일단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줘서 예. 연금이 깎이더라도 내가 연금 받는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일이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지난해에.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초창기부터 부자들의 대통령, 친기업 성향. 이 사람 생애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고 자라기를 엘리트 코스만 걸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30대의 최연소 재무부 장관이 됐고요. 프랑스에서. 예. 예. 그리고 정말 듣보잡 정치인이었는데 대통령부터 된 사람이거든요. 네. 예. 정말 그 프랑스인들이 마크롱 반대 지지 시위를 초창기부터 계속했는데 이 사람이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밀어붙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금과 관련돼서 예. 본인 입장에서는 개혁이겠지만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악인 상황들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프랑스가 생산량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예. 60세였어요. 60세. 근데 지금은 62세예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예. 저거는 바꿔 말하면 정년입니다. 정년. 법적 정년. 예.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머 나 회사에 60세가 돼도 안 나가도 되는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하죠. 62세까지?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마크롱이 64세까지 늘려주겠다. 여러분 64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원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 사람들은 60세가 딱 되면 연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뒤로 2년이 밀렸어요. 그리고 이걸 또다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2년을 더 늦춘다는 그러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휴 그래 뭐 그러면서 조금 더 주겠대요. 예. 조금 올렸어요. 한 10% 정도 연금 액수를 올렸어요. 예. 예. 그리고 대신에 이 연금을 받으려면 풀로 100%를 다 받으려면 노동 기간이 43년간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예. 43년이나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시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는 비밀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요. 예. 자, 첫 번째. 그러면 모든 회사가 다 정년을 연장해가지고 64세까지는 일자리가 보장되는 걸까요? 아니요. 자,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정년까지 보장된 회사가 기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50대 되면 막 나가라 그래요. 40대 중후반만 돼도 눈치를 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난 뭘 해야 되지? 그때서야 생각을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프랑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년까지 보장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연금을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임금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는 소위 말해서 회색 지대라고 하는 그 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빈곤율이 더 커지죠. 커지게 되는 그럴 겁니다. 수밖에 없죠. 근데 마크롱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가 법적 정년 늘려놨으니까 취직하면 되지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랑스라고
노인층,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차고 넘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음. 실제로. 음. 일을 구하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질 낮은 일자리, 그리고 굉장히 고된 일자리,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자리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자리마저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프랑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네.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론적으로도 다 반대를 하고 예. 노조 단체들이 다 파업을 예고를 했거든요. 음. 여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정부가. 자, 그러면 노인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어. 없어요. 그건 안 내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얘기 뭐냐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요. 작년까지는 적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정부 안대로 바꾸게 되면은 202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대요. 그 멘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논리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국가가 기업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가 위협받을 정도의 적자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나는 걸 감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적자가 나는 게 마치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그거는 철저한 자본가와 기업가의 논리고 그렇죠. 눈이라는 겁니다. 왜 그 시각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짚지 않습니다. 그냥 프랑스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심지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예. 그냥 뭐 더 늦게 받고 오래 낸다, 수령액은 인상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 다 뽑았는데 여기 예.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한국정경신문이 뭐라고 헤드라인을 뽑냐면은 더 오래 내도 더 받으면 좋잖아? 어딘가 봤더니 프랑스 연금 개혁안? 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더 연금을 오래 낼 수 있도록 일을 보장받고 예. 그리고 더 받는 연금 시스템 이거 개혁이잖아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일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예. 윤 대통령의 길 먼저 가는 마크롱. 정치 생명 건 연금 개혁 제도전. 지금 마크롱 미래를 택했다. 72% 반대에도 연금 개혁 시동, 승부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적하는 언론은 한겨레 보도 한겨레만 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겨레 자체 보도가 아니고 예. 그 프랑스의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라는 그 언론의 기사를 2022년 11월로 건가요? 번역을 해가지고 예. 빈곤의 통로 길어지는데 프랑스 은퇴는 65살부터 강행 왜라는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금 개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개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무시하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쩌면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몰라서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그 번역,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슷하니까 아마 이제 번역 기사를 낸 것 같은데 예.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붙였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의심을 하셔야 되고 예. 비단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신들을 잘 살펴보고 있다 보면은 국내 정치를 마사지하기 위해서 또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내는 기사가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헤드라인을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마저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현재 정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런 부분만 부각시켜서 보도를 해서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현재 정부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럼 뭐라고 본인들과 결탁해 있는 세력들. 세력들. 예. 예. 세력들. 아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현 정부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늘 그 언론들이 짬짬이 해온 결탁하고 있는 그 세력들. 예.
그 세력들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다는 거죠. 외신마저도. 네, 외신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우리 언론의 민낯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열차게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언론의 현실, 현상, 문제점 쭉 봐왔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언론을 칭찬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없어. 안타깝게도. 아니 이게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안 예뻐져요. 미디어 백태클만 나오면 그나마 여기 스픽스 조명이 좋아서 네. 카메라가 좋아서 조금 예쁘게 나오는 거지. 이게 사람이 좋은 얘기만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좋은 얘기보다는 비판만 하다 보니까. 근데 비판을 좀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론사들이.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지난 수십 년간 그랬대요. 에휴, 앞으로도 저희가 안 예쁘게 나오더라도 저희는 계속 비판하겠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널리즘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시청자분들의 편에 서서 시청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매주 하니까요. 토요일 저녁 9시에 처음 방송이 나가고요. 저희는 이제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녹화하고 토요일 9시에 방송이 실제 나갑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퍼 날라주시고.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 구독자 수라든지 아니면 본 사람의 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언론의 민낯을 알려야 돼요. 그럼요. 국민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잘못하면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시고 이슈를 이해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백태클은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동행으로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희정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 함께 인사드리죠.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